자, 세 번째 강의, 세 번째 영상에서는 앞서 우리는 독자를 분석하고 글의 목적을 설정하는 글쓰기 이전의 전략 단계에서 알아본 것입니다. 이제는 그 전략을 바탕으로 머릿속에 흩어져 있는 생각의 재료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배열해서 설득력을 높일 것인지, 즉 바로 정보 구조화 기법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리 신선하고 좋은 재료가 많아도 순서 없이 마구잡이로 섞어 놓으면 맛있는 요리가 될 수 없겠죠. 자,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논리적인 구조 없이 정보만 나열하면 독자는 길을 잃고 메시지는 힘을 잃게 됩니다. 자, 그 첫 번째 구조화 기법이 바로 비즈니스 라이팅에서 왕도,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불리는 두괄식 구성입니다. 자, 두괄식 구성이란 한자어로 표현해서 머리 두자를 써서 글의 머리, 즉 맨 앞에 핵심 결론이나 나의 주장을 먼저 제시하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식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즉시 추진해야 합니다. 라고 선언한 뒤에, 왜냐하면 첫째, 둘째, 셋째와 같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 근거를 차근차근 설명하는 흐름들을 두괄식 구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왜 비즈니스 현장에서 이 두괄식 구성이 그토록 중요한가? 자, 여러분의 보고서를 읽는 상사들이나 아니면 투자자들은 사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자, 그 상사나 투자자들은 여러분의 아름다운 문장이나 화려한 서론에는 사실 관심이 없어요. 빨리 결론을 내고 싶고 결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뭔데? 내가 무엇을 알거나 결정해야 하지? 라는 데만 관심이 있을 뿐이죠. 자, 두괄식 구성은 바로 그 질문에 가장 빠르고 명확하게 답을 주는 방식입니다. 자, 독자는 단 10초 만에 글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고 글쓴이의 주장은 매우 명쾌하고 자신감 있게 전달됩니다. 특히 신속한 의사결정이 생명인 비즈니스 보고서나 이메일에서는 두괄식 구성이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괄식 구성과 정반대의 구조를 가진 것이 바로 미괄식 구성입니다. 자, 꼬리 미자를 써서 글의 꼬리, 즉 맨 마지막에 핵심 결론이나 주장을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에 우리가 어렸을 때 주로 배웠던 서론, 본론, 결론의 구조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미괄식 구성은 먼저 구체적인 배경 설명이나 여러 가지 근거, 공감할 만한 사례 등을 차근차근 제시합니다. 독자가 글쓴이의 논리 흐름을 자연스럽게 따라오면서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충분한 공감대와 논리적 기반이 쌓였다고 생각될 때 마지막에다가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최종 결론을 제시하는 흐름입니다. 자, 이러한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독자의 심리적인 저항감을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독자가 내 제안에 대해서 처음부터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면 결론부터 얘기하는 두괄식 방식은 오히려 소통의 문을 닫아버릴 수 있습니다. 자, 이때는 미괄식 구성을 통해 차근차근 상대방을 설득하고 자연스럽게 결론에 동의하도록 이끄는 전략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고객의 불만에 대해 답변하는 이메일에서 고객님의 책임입니다
라고 시작할 수는 없죠. 먼저 고객의 감정에다가 공감하고 문제의 원인을 차근차근 설명한 뒤에 마지막에 해결책을 제시하는 미괄식 구조가 적합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두괄식을 쓰고 언제 미괄식을 써야 할까요? 이것은 어떤 구조가 더 우월하다는 문제는 아닙니다. 철저히 독자와 목적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문제죠. 자, 선택의 기준을 조금 더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자, 먼저 내 글을 읽는 독자가 나의 제안에 대해 긍정적이거나 최소한 중립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될 때는 고민 없이 두괄식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독자는 이미 마음이 열려 있으니까 신속하게 핵심을 전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독자가 내 의견에 부정적이거나 강한 저항감을 가질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미괄식을 사용해서 천천히 설득하는 과정을 밟아 나가시면 됩니다. 자, 글의 목적에 따라서도 선택이 달라집니다. 신속한 정보 전달이나 현황 보고가 목적일 때는 두괄식이 정답입니다. 하지만 고객을 설득하거나 전사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더 중요한 목적이라면 미괄식 구조가 좀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두괄식과 미괄식은 우열의 관계가 아니라 기능이 다른 연장 통 안에 있는 도구들과 같습니다. 망치가 필요할 때 드라이버를 쓰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은 이제부터 독자와 목적을 분석해서 각 상황에 가장 적합한 구조를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앞서 배운 두괄식 구성을 실제 말이나 글에서 어떻게 하면 더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구현할 수 있을까요? 자, 그 해답을 제시하는 아주 강력하고 실용적인 프레임워크가 바로 프랩 구조입니다. 자, PREF, 프랩 구조. 자, 프랩은 지금 여기 간단히 적어 놓은 것처럼 포인트, 리즌, example, 마지막으로 포인트, 핵심 재강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포인트, 핵심 주장, 리즌, 이유, example, 사례,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포인트, 핵심 주장, 재강조라는 겁니다. 자, 이 네 단계의 앞 글자를 따서 프랩이라 부르는데요. 자, 본인의 핵심 주장을 먼저 말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한 뒤 그 이유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례나 데이터를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핵심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마무리하는 아주 간결하고도 탄탄한 논리 구조입니다. 자, 이 프랩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은 듣는 사람이 길을 잃지 않고 내 논리의 흐름을 아주 쉽게 따라올 수 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서론, 본론, 결론을 길게 생각할 필요도 없이 이 4단계의 틀에 맞춰서 내용을 채워넣기만 하면 누구나 짧은 시간 안에 설득력 있는 메시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프랩 구조의 4단계를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만약에 제가 팀장으로서 팀원들에게 우리 팀에 새로운 마케팅 분석 툴을 도입해야 한다 라고 주장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포인트, 주장 단계에는 서론을 길게 늘어놓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의 핵심, 즉 결론부터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우리 팀에, 이런 겁니다. 우리 팀의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새로운 마케팅 분석 툴인 뭐뭐 툴을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 다음에 리즌입니다. 이유를 대는 거죠. 자, 왜 A 툴을 도입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서 주장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자, 왜냐하면 현재 우리 데이터를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수작업으로 낭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example, 사례를 드는 겁니다. 자,
앞서 제시한 이유가 단지 주관적인 건지 아니면 증명이 필요한 건지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과정이죠.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지난달 월간 성과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우리 팀원 한 명이 무려 3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제가 A2를 데모 버전을 사용해 본 결과 동일한 보고서를 단 반나절 만에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숫자나 경험을 제시하면서 주장의 설득력을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자, 마지막은 그래서 다시 주장을 재강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따라서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이고 더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A2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글을 길게 쓸 때나 짧게 쓸 때나 어떤 내용을 담아서 설득한다고 했을 때 이 프랩이라는 구조를 이용한다면 매우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프랩 구조를 다른 주제에 적용하는 실습을 한번 해볼까요? 자, 재택근무 제도 확대에 대한 찬성 의견을 프랩 구조에 넣어서 말해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포인트, 첫 번째 주장. 저는 우리 회사의 재택근무 제도를 현재 주 1일에서 주 3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reason, 이유.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얘기를 해야겠죠. 왜냐면 유연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직원들의 직무 만족도를 높여 이탈을 막고 나아가 외부의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는데 영입하는데 매우 중요한 경쟁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리즌 얘기했어요. 그럼 세 번째 이그젠플 사례를 제시해야겠죠.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실제로 IT 업계의 경쟁사인 우리 경쟁사인 B사는 재택근무를 주 3일로 확대한 이후에 지난 1년간 핵심 인력의 퇴사율이 15%나 감소했으며 채용 공고 시 지원자 수가 이전보다 30% 이상 증가했다는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하면 훨씬 설득력이 높아질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포인트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따라서 단기적인 관리의 어려움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핵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재택근무 제도의 점진적 확대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4단계에 나누어서 얘기를 하면 자, 이 4단계 프랩 구조에 맞춰서 얘기하니까 훨씬 더 주장이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들리죠. 자, 이렇게 두괄식이나 프랩 같은 구조는 글의 형식에 해당하는 겁니다. 글의 형식. 하지만 그 형식을 채울 내용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 전에 머릿속에 흩어져 있는 생각의 재료들을 꺼내고 정리하는 과정이 분명히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브레인스토밍입니다. 많이들 알고 있는데요. 브레인스토밍이란 글의 주제와 관련해서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 아이디어, 키워드, 질문 등을 아무런 비판 없이 제약 없이 그야말로 폭풍처럼 쏟아내는 과정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2단계의 목적은 좋은 생각을 골라내는 게 아닙니다. 좋은 생각을 골라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생각의 재료가 무엇이 있는지 그 목록을 전부 확인하는 겁니다. 자, 마인드맵을 그리거나 포스트잇에 단어들을 적어서 벽에 붙여보거나 혹은 그냥 빈종에 막 의식의 흐름대로 자유롭게 메모하는 등의 방식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원칙은 판단하지 않는 것. 자, 내가 무엇을 하든 그걸 판단해서 적는다면 이미 브레인스토밍이 아닙니다. 브레인스토밍은 판단하지 않고 엉뚱한 생각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창의적인 생각을 하기 위해서 판단하지 않고 마구마구 재료를 꺼내놓는 것. 그게 바로 브레인스토밍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수많은 생각의 재료들을 이미 꺼내 놓았다면 이제는 그 재료들을 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는 설계도를 그려야겠죠. 이 과정이 바로 아웃라이닝, 즉 개요를 작성한다는 것입니다. 아웃라이닝이란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나온 그 뒤죽박죽 섞인 아이디어들, 절대 판단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브레인스토밍 할 때. 그 아이디어들을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서 이제 재배열을 해야 되는 겁니다. 글의 전체적인 뼈대, 즉 구조를 만드는 건데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논리적인 순서나 그런 것 없이 나열되기만 한다면 읽는 사람, 독자는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겠죠. 자, 글을 쓸 때 특히 보고서에서 개요 작성은 글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이야기의 흐름이 중간에 엉뚱한 곳으로 새거나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비약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 비슷한 내용을 중복해서 쓰는 것도 방지할 수 있고요. 혹시 빠진 내용은 없는지 미리 점검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일반적으로 글의 기본 구조인 서론, 본론, 결론을 큰 틀로 잡고 본론에 들어갈 핵심 주장들을 어떤 순서로 배치할지, 그리고 각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들은 무엇인지 계층적으로 구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자, 시간이 없다고 해서 개요 작성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글쓰기를 시작하는 건 설계도 없이 집을 짓는 것과 똑같은 행위입니다. 어쩌면 위험할 수도 있는 행동입니다. 왜? 그러다가 구조가 망가지면 독자는 절대 글의 핵심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잘 짜인 개요를 만드는 것. 이 잘 짜인 개요는 이미 글쓰기의 절반을 완성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자, 그렇다면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얻은 아이디어들을 어떻게 체계적인 개요로 발전시킬 수 있을까? 자, 이걸 아웃라이닝까지 어떤 단계로 할 수 있는지 4단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단계는 아이디어 나열입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일단 주제에 대해서 모든 아이디어를 판단 없이 쏟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한국어로는 범주화라고도 하는데요. 그룹핑을 하는 거예요. 쏟아낸 아이디어들을 쭉 살펴보면서 성격이 비슷하거나 연관성이 높은 것들끼리, 즉 의미가 유사한 것끼리 엮어주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 만족도 상승, 이직률 감소와 같은 아이디어는 기대 효과라는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을 것이겠죠. 이렇게 비슷한 아이디어들을 묶어서 3개에서 5개 정도의 핵심 카테고리로 분류합니다. 보통 보고서를 쓸 때 우리가 눈에 띄기 쉽고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고 그리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통 범주화 과정, 이 그룹핑 과정에서는 글의 내용을 3개나 5개 정도로 핵심 카테고리로 엮는 걸 매우 중요시합니다. 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최대 범주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3번째 단계에서는 순서 배열입니다. 그 분류된 카테고리들을 그 어떤 순서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논리적인지를 고민해서 재배열하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문제 제기, 원인 분석, 해결 방안, 기대 효과와 같은 흐름이 가장 설득력이 높을 겁니다. 프랩의 구조랑 비슷해지는 거죠. 자, 4번째 단계는 계층화예요. 배열된 각 카테고리, 즉 상위 항목 아래에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세부 내용, 즉 하위 항목들을 배치해서 개요를 최종적으로 완성합니다. 예를 들어서 해결 방안이라는 상위 항목 아래에 A 시스템 도입, B 프로세스 개선과 같은 구체적인 하위 항목들을 적는 겁니다. 자, 이처럼 체계적인 과정을 거칠 때, 자, 여러분의 글은 비로소 탄탄한 논리구조 구조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탄탄한 개요를 만들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글을 쓰는 일만 남았는데요. 이때 글의 가독성을 높이고 독자의 이해를 돕는
가장 기본적인 기술이 바로 단락 나누기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문단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단락을 나눈다는 것, 즉 단락이란 하나의 통일된 중심 생각을 담고 있는 문장들의 집합, 즉 생각의 한 단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글이라고 해서 구조만 보이고 모양만 보이면 안 되겠죠? 분명히 글은 우리의 생각을 담은 거니까, 즉 문단이란, 단락이란 생각의 한 단위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긴 글이 단락 구분 없이 빽빽하게 이어지면 독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한 묶음의 이야기인지 파악하기 어려워서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돼요. 자, 여기서 핵심은 그럼 왜 독자는 저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한 묶음이라고 꼭 판단하려 하는가? 왜냐면 글을 읽는다는 건 읽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묶음을 나눠내는 게 당연한 논리적인 행동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단락 나누기는 글의 흐름에 시각적인 쉼표를 찍어주는 행위예요. 독자 입장에서도, 글 쓰는 사람 입장에서도. 독자가 잠시 호흡을 고르고 지금까지 읽은 내용을 정리할 시간을 주게 되는 거죠. 자, 효과적인 단락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하나의 단락에는 오직 하나의 아이디어만 담는다를 지키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 한 단락 안에서 문제점도 이야기했다가 해결책도 이야기했다가 이야기한다면 독자는 혼란에 빠지게 되겠죠.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면 과감하게 줄을 바꿔서 새로운 단락에서 해결책을 이야기하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단락 나누기와 함께 사용될 때 가독성을 극대화하는 또 다른 강력한 도구가 바로 소제목의 활용입니다. 자, 소제목은 긴 글을 읽어나갈 때 독자를 위해서 친절한 이정표나 길잡이 같은 역할을 합니다. 소제목이 어떠하니 이 글의 내용은 어떻겠구나라는 상상을, 예측을 하고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소제목은 각 단락 그룹이 어떤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지 본문을 읽기 전에 미리 요약해서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자, 이를 통해서 독자는 글의 전체적인 구조를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걸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책이나 글에서 목차라는 행위가 있죠. 그것 또한 마찬가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왜 이 소제목을 단다는 게 매우 중요하느냐. 결국엔 요즘같이 굉장히 바쁜 시대에 비즈니스 환경에서 매우 시간이 빠르게 갑니다. 결국에 모든 독자들은 본문을 꼼꼼히 읽기보다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읽기보다는 소제목만이라도 훑어보면서 내용의 핵심을 파악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또한 이렇게 잘 쓴 소제목은 흥미도 유발할 수 있다. 내용을 요약하기도 하지만 흥미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게 읽힙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예측하게 만들고 흥미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결국에 독자들에게 이거 끝까지 제대로 읽어봐야지 라는 동기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매우 좋은 글을 쓸 수 있는 요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효과적인 단락과 소제목을 작성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4가지로 나누어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 각 단락의 첫 문장은 그 단락의 핵심 내용을 담은 주제문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두 번째, 하나의 아이디어에 대한 설명이 끝난다면 과감하게 줄을 바꿔서 새로운 단락을 시작한다. 세 번째, 소제목은 해당 부분의 내용을 가장 잘 대표하는 명사구나 간결한 의문문 형태로 작성한다. 네 번째, 소제목 간 계층 구조가 있다면 번호나 글자 크기 등으로 위계를 명확하게 표현한다.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했다면 이제 다음은 가독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 시각적 디자인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이용하는 것이
글의 여백이나 글꼴, 글씨체를 바꾸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백이란 것은 결국에 글의 상하, 좌우, 줄과 줄 사이의 빈 공간을 이용한다는 것인데, 이런 적절한 여백의 사용은 어떤 효과를 주느냐? 독자의 눈에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할 수도 있고, 텍스트 자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자, 폰트, 글꼴 같은 경우에는 자, 흔히 보는 글꼴을 쓸 경우에 눈에 익숙해서 읽기 편하고 내용에 대한 신뢰감을 주기도 한다는 면, 그리고 문서 전체의 통일감이나 일관성을 준다는 면에서도 글꼴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기능한다는 거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앞서서 간단히 소제목 얘기하면서 했는데요. 목록의 활용. 자, 가독성을 높이는 시각적 디자인에서 또 다른 기능을 하는 핵심 기술은 목록을 활용하는 겁니다. 자, 목록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째는 대시나 글머리 기호를 사용해서 글을 쓰는 것. 자, 항목들 간에 특별한 순서나 우선순위가 중요하지 않을 때 글머리 기호라는 걸 사용해서 정보를 시각적으로 단순화시키는 거고요. 두 번째는 1, 2, 3 번호를 매겨서 항목들 간의 명확한 순서를 나타냄으로써 우선순위가 있을 때 사용해서 업무 처리를 하는 절차나 단계를 나열할 때 매우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면 가독성이 높은 문서를 만들기 위한 최종 점검 사항은 총 4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과 단락 사이에 독자가 숨 쉴 수 있는 충분한 여백을 두었는가. 두 번째, 문서 전체의 글꼴과 글자 크기가 통일되어 있고 독자가 읽기에 편안한가. 세 번째, 한두 문장으로 이루어진 너무 짧은 단어나 단락이나 10줄이 넘어가는 너무 긴 단락은 없는가를 살펴봐야 될 거고, 네 번째,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나 나열이 되는 정보의 목록, 밑줄, 표와 같은 시각적인 장치를 적절하게 활용했는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결론적으로 가독성을 높이는 시각적 디자인의 핵심은 결국에 앞서서 두 번째 시간 첫 번째 학습 영상에도 얘기했듯이 독자 중심의 배려가 글에 담겨 있는가입니다. 내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을 읽는 독자가 최대한 스트레스 없이 쉽고 편안하게 정보를 소화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것이 진정한 글쓰기라는 것, 그런 글이 매우 유용하고 쓸모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학습 목표를 달성하고 이렇게 3개의 영상으로 학습을 마쳤습니다. 이상입니다.